유성그룹의 32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감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모든 이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유성그룹의 총수 강진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에 맞은편에 앉은 중소기업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몇 달간 이어진 적대적 M&A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강진혁은 숫자로 상대를 압살했고 감정적인 호소 따위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그에게 기업이란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고 그는 단 한 번도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는 플레이어였다. 그의 냉혹함은 유성그룹을 지금의 자리로 이끈 원동력이자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으로 만든 이유였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김동진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회장님, 잠시 후 누리보육원에서 열리는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강진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경멸했다. 하지만 그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 또한 그의 일 중 하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의 움직임은 언제나처럼 절제되고 군더더기 없었다.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렸다. 차 안에서 강진혁은 여전히 태블릿 PC로 업무 보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감상에 젖어 창밖을 내다보는 낭비는 허용되지 않았다. 김 비서는 그런 그를 묵묵히 보좌하며 때로는 그의 손과 발이, 때로는 그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강진혁의 가장 유능한 부하였고 동시에 그의 얼음 같은 내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보육원으로 향하던 차가 갑작스럽게 멈춰 섰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도로가 순식간에 마비된 탓이었다. 강진혁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태블릿 PC에서 눈을 뗐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그의 사전에 없는 일이었다.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봐. 그의 짧은 명령에 김 비서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진혁의 시선이 무심코 창밖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차창 밖은 낡고 허름한 건물이 있는 골목이었다. 건물 담벼락에는 누리보육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4명의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다. 4명 모두 똑같이 생긴 마치 한 사람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듯한 남자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강진혁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아이들이 내 쌍둥이라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강진혁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다. 할아버지인 강태환 회장의 서재에 놓인 자신의 어릴 적 사진 속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까맣고 깊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마치 과거의 자신이 눈앞에 나타난 듯한 착각에 숨을 쉴 수 없었다.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이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들 중 하나가 넘어지자 나머지 셋이 약속이나 한 듯 달려가 그를 일으켜 주었다. 서로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모습은 너무나 다정해 보였다. 강진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저런 따뜻한 기억이 있었던가를 떠올려보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오직 혹독한 후계자 교육과 할아버지의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약점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렇게 그는 감정이 거세된 완벽한 기계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4명의 아이들이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왜 자신과 이토록 닮았는가? 그리고 왜 저런 곳에 있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그는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구축해온 완벽한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견고했던 얼음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회장님, 도로 통제가 곧 풀릴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강진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수년간 그를 보좌해왔지만 강진혁의 이런 표정은 처음 보았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았다. 그는 감히 무슨 일이냐고 묻지 못하고 조용히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육원과 아이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강진혁의 망막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기부금 전달식 내내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아첨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 아이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짓고 준비된 연설을 읽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차에 돌아온 강진혁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평소에 그라면 다음 업무를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었을 테지만 지금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김 비서는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조용히 운전만 했다. 본사로 돌아오는 내내 강진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무겁고 두려운 것이었다. 김 비서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직감했다. 유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강진혁은 뒤따라 들어온 김 비서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거칠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보육원, 누리 보육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마치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말인 것처럼. 거기 있던 4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강진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함과는 다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 관련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에 대한 필사적인 탐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진혁이 덧붙였다. 이 조사는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야 하네. 그 누구도, 심지어 할아버지께서도 아셔서는 안 돼. 내 말 뜻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진혁이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감시망을 벗어난 독자적인 비밀 임무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비서가 나가고 넓은 회장실에 홀로 남은 강진혁은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단단했던 통제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자신과 똑 닮은 내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냉혈한 CEO 강진혁의 세계는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환 회장의 서재에 있던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 속의 아이는 웃고 있지 않았다. 언제나 무표정하고 어른스러운 옷을 입고 정해진 각도에 맞춰 서 있는 인형 같았다. 하지만 오늘 본 아이들은 달랐다. 흙투성이가 된 채로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그 생동감이 강진혁에게는 낯설면서도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이끌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왜 이제껏 아무것도 몰랐을까?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그 배후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지난 5년 아니 6년 전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계획된 스케줄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그의 사적인 영역에 깊이 들어온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할아버지인 강태환 회장이 그런 변수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결혼조차 유성그룹의 이득이 될 만한 정략 결혼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감정적인 사랑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었다. 그런데 만약 그 철저한 통제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려다 인해 사라졌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강진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몇 년 전에 이미 담배를 끊었었다. 감정의 동요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약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다. 씁쓸한 연기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결심을 굳혔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날 밤 강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자신의 공허한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유성그룹의 총수 완벽한 후계자 냉혈한 CEO. 이 모든 수식어들이 오늘따라 너무나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미로의 출구는 오직 진실이라는 두 글자에 달려 있었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혹은 뒤늦게 찾아온 부성애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강진혁의 인생 2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강진혁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부터 김동진 비서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유성그룹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회장의 지시는 언제나 명확했고 목표는 항상 수치로 계산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달랐다. 목표는 4명의 아이들이었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강진혁이라는 견고한 성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치는 위험한 작업이었다. 김 비서는 먼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누리보육원의 서류를 열람했다. 서류상으로 아이들은 5년 전 서울의 한 작은 개인 병원에서 태어났으며 친모의 양육, 포기각서와 함께 입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지 같았다. 그는 곧바로 서류에 기재된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상업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5년 전에 문을 닫은 작은 산부인과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그 병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김 비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폐업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출생신고서를 추적해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더 큰 벽에 부딪혔다.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했지만
그 번호로 조회되는 출생 기록은 없었다. 전산망의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이었다. 누군가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손을 대서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이 분명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김 비서가 강진혁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의 보고를 듣는 강진혁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하지만 김 비서는 느낄 수 있었다. 가면 뒤에서 들끓고 있는 엄청난 분노와 초조함을. 평소의 강진혁이라면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당장 책임자를 문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김 비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강진혁은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런 그가 며칠째 제대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요한 결제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가고 예정된 회의에서도 그는 종종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이 미세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복잡한 M&A 전략이나 재무제표의 숫자들보다 내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이런 감정적인 동요가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그가 경멸하던 약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김 비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과거 경찰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은퇴한 베테랑 형사이자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 반장을 찾아갔다. 최 반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원하는 정보를 반드시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김 비서는 그에게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사건을 의뢰했다. 단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5년 전 서울 어딘가에서 태어난 내 쌍둥이 남자아이, 그리고 모든 것이 지워졌다는 사실뿐입니다. 최 반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놈들은 이 나라에 몇 없어. 보통 놈들이 아니라는 거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되겠군. 그는 김 비서가 내민 아이들의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사진은 김 비서가 보육원 근처에 잠복해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최 반장의 조사는 달랐다. 그는 서류가 아닌 사람을 파고들었다. 그는 도시의 가장 어두운 정보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병원이 사라진 동네의 전직 간호사들, 퇴직한 공무원들, 심지어 당시 활동했던 불법 브로커들까지. 그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작은 실마리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당시 병원에서 강제로 퇴직당했던 늙은 간호조무색에서 나온 증언이었다. 그녀는 돈과 협박에 못 이겨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최 반장의 집요한 설득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한 젊은 여자가 거의 혼수 상태로 실려왔었죠. 보호자도 없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과거를 회상했다. 아이들은 4명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정말 천사 같았지. 그런데 그 직후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닥쳤어요. 원장님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그들은 모든 진료 기록을 가지고 사라졌죠. 그리고 며칠 뒤 병원은 갑자기 문을 닫았고 우리 모두는
두둑한 퇴직금과 함께 침묵을 강요당했어요. 그녀의 증언은 김 비서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거대한 배후 세력의 존재, 최 반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 산모 이름이라도 기억하십니까? 간호조무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아주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듯 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식 기록은 모두 사라졌지만 제가 몰래 빼돌린 응급처치 기록지에 적힌 이름이 있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 있었죠.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서연우. 그 이름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김 비서는 즉시 강진혁에게 달려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최 반장이 찾아낸 모든 정황과 마침내 얻어낸 단 하나의 단서. 아이들의 어머니 이름은 서연우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진혁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억지로 묻어두었던 기억의 서랍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서연우.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강진혁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의 풍경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중요한 해외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던 길. 그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폭우 속에서 고장난 차 옆에 서서 비를 맞고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의 차를 막아선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하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한 눈빛. 그는 충동적으로 차를 세우고 그녀를 태웠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의 철저한 규칙을 스스로 깨뜨린 것이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기묘한 교감이 흘렀다. 그녀에게서는 다른 여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독특한 분위기가 풍겼다. 총명함과 슬픔, 그리고 연약함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듯한 그 이름이 서연우였다. 그날 이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다. 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기억하기를 거부했던 것일까? 그는 그저 하룻밤의 일탈로 치부하고 애써 그 기억을 지워버렸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변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변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서연우,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과 하룻밤을 보냈던 그 여자.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림이 명확해질수록 더 큰 의문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왜 아이들을 낳고 사라져야만 했을까? 누가 그녀와 아이들의 기록을 이토록 철저하게 지워버린 것일까?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는 대체 누구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강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전의 냉철함과는 다른 목표물을 정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유성그룹의 감춰진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김비서, 서연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을 찾아 5년 전 기록까지 전부, 그리고 최 반장에게는 계속해서 그 검은 양복의 무리를 추적하라고 전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되지 않는 가장 위험한 게임이. 서연우. 그 이름은 강진혁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는 김 비서를 내보낸 뒤 회장실의 모든 조명을 끄고 거대한 루오디窗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과거의 한 지점으로 억지로 봉인해두었던 5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기억은 고통스러웠고 외면하고 싶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피할 수 없었다. 기억의 첫 장면은 언제나 세차게 내리는 비였다. 5년 전 여름 그는 막 27살이 되었고 그룹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할아버지인 강태환 회장조차 그의 성과에 만족감을 표했고 그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그는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늘 자신을 감시하듯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차고 깊숙한 곳에 있던 스포츠카를 직접 몰고 나왔다. 목적지도 없이 빗속을 질주하는 것은 유일하게 허락된 일탈이었다. 그러나 그 일탈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적한 국도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멈춰선 차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세상의 모든 불행에 관여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물었다.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녀는 흠뻑 젖은 채 그를 돌아보았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괜찮습니다. 곧 견인차가 올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었음에도 맑고 힘이 있었다. 강진혁은 그런 종류의 사람을 처음 보았다.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 특히나 자신의 신분을 알면 어떻게든 매달리려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였다. 기묘한 흥미가 생겼다. 이런 빗속에서 기다리다간 감기에 걸릴 겁니다.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까지는 태워주죠. 그의 끈질긴 설득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채에 올랐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젖은 옷에서 나는 비 냄새와 은은한 샴푸 향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항상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분석하던 그였지만 그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고맙습니다. 신세 졌네요. 이름이 뭐죠? 그가 물었다. 서현우입니다. 강진혁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지만 그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성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그런 무심함이 그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폭우를 핑계로 시내에 한적한 바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위스키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우는 자신을 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다. 그녀의 열정과 순수함은 강진혁이 사는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역시 술 기운을 빌려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후계자라는 왕관의 무게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삶의 고독함에 대해서 서연우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도 결국엔 외로운 사람이었군요. 그녀의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니 그 자신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내면의 공허함을 그녀는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 순간 강진혁은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껍질이 부서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이끌림이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위로하는 듯한 교감이었다. 강진혁은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유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냥 한 남자로서 온전한 자신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는 서연우라는 여자에게서 구원을 보았다. 하지만 그 구원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햇살이 비치는 낯선 공간에서 눈을 뜬 강진혁은 지난밤의 일을 떠올리며 혼란에 빠졌다. 서연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계획이 없는 실수이자 약점이었다. 할아버지 강태환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를 지킬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서연우가 잠든 사이 테이블 위에 두둑한 현금이 든 봉투를 놓아두었다. 하룻밤의 대가. 그것은 그녀와의 교감을 모독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녀가 깨기 전에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것이 서연우에 대한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현재로 돌아온 강진혁의 얼굴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평생 흘려본 적 없는 후회의 눈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돈으로 짓밟았고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유일한 사람을 배신했다. 그의 냉혈함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독이었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단단한 벽에 부딪힌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서연우가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했다. 혼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4명의 아이를 홀로 낳아야 했을 때의 고통. 그 모든 것을 상상하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파왔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누군가 서연우와 아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린 이유는 그것이 유성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에게 오점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통제해온 절대적인 존재, 할아버지 강태환 회장. 그는 할아버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서연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죄책감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조장했을지도 모르는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인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되찾아오는 것을 넘어 서연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강진혁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공허한 냉철함이 아니었다. 뜨거운 용암을 품은 빙산과 같은 목표를 향한 확고한 의지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서연우 씨의 행방을 찾는데 모든 자원을 투입해. 그리고 5년 전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시 조사해. 특히 할아버지의 지시로 움직였던 보안팀의 활동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목표가 정해졌고 가야 할 길이 보였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그는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유성그룹의 후계자로서가 아닌 강진혁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치러야 할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다르게 만들 것이라고 맹세했다. 서연우와 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강진혁의 새로운 지시는 김동진 비서와 최 반장의 조사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목표는 막연한 내 아이의 비밀이 아닌
서연우라는 한 여자에 지워진 5년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유성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과 자금을 투입해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파고들수록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고 그 어둠의 끝에는 언제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유성그룹이라는 그림자였다. 김비서는 서연우의 가족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5년 전 갑자기 살던 집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민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행선지나 연락처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집을 처분하며 받은 돈의 출처였다.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자 돈이 유성그룹의 법무팀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에서 나온 것임이 드러났다. 이것은 명백한 입막음용 거래였다. 최 반장 역시 비슷한 벽에 부딪혔다. 그는 5년 전 서연우가 실려갔던 병원 주변을 끈질기게 탐문했다. 그는 마침내 그날 밤 병원에 들이닥쳤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에 대한 희미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 보안업체 소속이었고 그 보안업체의 가장 큰 고객은 다름 아닌 유성그룹의 핵심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오직 한 사람 강태환 회장의 직속 명령만을 따르는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 강진혁은 보고를 받으며 차라리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기를 바랐다. 아무리 냉혹한 경영자라지만 혈육인 증손자들의 존재를 지우고 그 어머니의 인생을 파멸시킬 만큼 비정한 인간일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조각난 퍼즐들이 맞춰지며 드러나는 그림은 끔찍할 정도로 명확했다. 이것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거대한 음모였다. 강진혁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존경심은 아니었지만 후계자로서 평생 지켜왔던 할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복종심과 경외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들어섰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이 회사의 모든 권력이 결국 할아버지의 소나기 안에서 움직이는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려 했지만 그 힘 자체가 진실을 짓누르는 족쇄였다. 강진혁의 변화를 강태환 회장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호령해온 노련한 승부사였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최근 들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다.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반항심이 엿보였다. 그는 손자가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음을 직감했고 더 늦기 전에 고삐를 조여야겠다고 판단했다. 어느 날 오후 강진혁은 강태환 회장의 호출을 받았다. 호출 장소는 본사 최상층에 있는 회장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그곳은 유성그룹의 심장부이자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강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강 회장은 창가에 놓인 거대한 바둑판 앞에 앉아 홀로 흑돌과 백돌을 놓아보고 있었다. 그는 손자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왔느냐? 이리 와서 앉거라. 강진혁은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다. 강 회장은 바둑돌을 하나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바둑이란 집을 짓는 싸움이다. 더 넓고 견고한 집을 짓는 자가 이기는 거지. 하지만 때로는 대마를 잡기 위해 작은 돌 몇 개는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본질이다. 그의 말은 바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의미는 명백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바둑판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요즘 너에게서 잡음이 들리는구나. 중요한 프로젝트는 뒷전이고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진여가, 유성의 후계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져야 한다. 바로 유성을 더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사소한 잡념에 불과하다.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잡초는 미리 뽑아버려야 하는 법이지. 강진혁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할아버지는 서연우나 아이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실을 따져 묻고 싶었다. 당신이 서연우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내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서연우와 아이들을 더 깊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최근 처리할 일이 많아 잠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룹의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강태환 회장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늙은 눈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자의 눈 속 깊은 곳에 숨겨진 분노의 불씨를 읽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그래야 내 손자답지. 잊지 말 거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고 또한 내가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은 마지막 쐐기였다. 복종 아니면 파멸. 선택은 둘 중 하나였다. 강진혁은 집무실을 나오며 비틀거렸다. 할아버지의 철권이 자신의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감시망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강태환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 밖에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가 가장 튼튼한 기둥부터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강진혁은 다시 예전의 냉혈한 CEO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는 미뤄두었던 업무들을 무서운 속도로 처리해 나갔고 그 누구보다 유성그룹의 이익을 위해 냉혹한 결정을 내렸다. 직원들은 그가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강태환 회장 역시 손자의 변화에 만족하며 감시를 조금 늦추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강진혁에 가면 뒤에서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그는 김 비서에게 모든 공개적인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신 물밑에서 움직이라고 명령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할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싸워야 하네. 유성그룹의 힘을 역이용해서 유성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아야 해.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지난 수십 년간 유성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모든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정경유착의 흔적들을 비밀리에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제국을 지탱하는 부정한 기둥들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서연우와 아이들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한 인간의 투쟁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강진혁은 밤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결심을 다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려야만 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강진혁이 할아버지의 철권 앞에서 거짓된 복종을 맹세한 이후 유성그룹은 겉보기에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진혁은 낮에는 냉혹한 CEO의 가면을 쓰고 그룹을 이끌었고 밤에는 그림자 속의 지휘관이 되어 자신의 제국을 향한 반역을 지휘했다. 김동진 비서와 최 반장은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강태환 회장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통신은 암호화되었고 만남은 철저히 위장되었다. 조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서현우의 행방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이미 강 회장이 모든 길을 막아놓았을 터였다. 대신 그들은 5년 전 서현우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지게 된 이유를 파고들었다. 최 반장은 유성그룹, 특히 유성화학 계열사와 관련된 지난 10년간의 모든 소송 파산, 그리고 강제 퇴직 사건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썩은 사과 상자 속에서 함께 썩어버렸지만 아직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사과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그는 서현우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와 같은 연구팀에 있었던 박선호 박사와 연락이 닿았다. 박 박사는 한때 학계에서 촉망받던 인재였지만 지금은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서현우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대화를 거부했다. 유성그룹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에 남긴 상처와 공포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아물지 않았던 것이다. 최 반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진혁의 지시에 따라 박 박사에게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신변 보호와 재기의 기회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천재 과학자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부정당한 내 아이의 진실을 위한 일이라고 설득했다. 며칠간의 긴 고민 끝에 박선호 박사는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울의 한 낡은 여관방에서 최 반장과 김 비서를 만났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에 박선호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은 강진혁과 김 비서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한 이야기였다. 서현우 연구원은 천재였습니다.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녀는 당시 기존의 모든 에너지 생산 방식을 뒤엎을 수 있는 혁신적인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박 박사의 말에 따르면 서현우의 연구가 완성 단계에 이르자 가장 먼저 접근해 온 곳이 유성화학이었다. 유성화학의 주력 사업은 바로 그녀의 신소재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화학 에너지원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헐값에 그녀의 연구를 통째로 사들이려 했다. 하지만 서현우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특정 기업의 독점물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상주의자였다. 그녀의 거절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유성그룹은 회유가 통하지 않자 곧바로 이빨을 드러냈다. 그들은 악마였습니다. 박 박사는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서 연구원의 연구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학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컴퓨터에 침투해 연구 결과를 교묘하게 왜곡시킨 것이었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룬 천재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하지만 유성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서현우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노렸다. 그녀의 아버님이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유성그룹의 하청업체들이 갑자기 모든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아버님은 꾸며진 증거 때문에 횡령 및 탈세 혐의를 뒤집어 쓰셨죠. 회사는 파산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서현우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강태환 회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위협이 되는 작은 불씨 하나를 끄기 위해 한 인간의 삶과
그 가족을 통째로 불태워버린 것이었다. 서연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꿈, 그리고 가족까지. 그 무렵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뱃속의 아이가 강진혁의 아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절망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박 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자신이 유성의 핏줄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강태환 회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했어요. 아이들을 빼앗아가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덮기 위해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거라고. 그래서 그녀는 사라지기로 결심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눈을 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장 안전한 곳, 역설적이게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긴 것이죠.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처절한 모성애였습니다. 박선호 박사의 증언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되어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완벽하게 꿰뚫었다. 김 비서는 그의 증언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찾아냈다. 5년 전 유성화학의 주가를 위협했던 신소재 관련 기사들, 그리고 그 직후 갑자기 터져나온 서연우의 논문 조작 스캔들, 그녀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던 시점의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박 박사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동기는 명확했다. 이것은 강진혁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유성그룹의 이익을 위한 강태환 회장의 잔혹한 비즈니스였다. 모든 조사가 끝났을 때 김동진 비서의 손에는 한 권의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곳에는 지난 몇 주간의 추적 결과와 박선호 박사의 육성 증언 녹취록, 그리고 서연우의 삶이 어떻게 유성그룹에 의해 파괴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보고서가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진실이 아니었다. 유성그룹의 근간을 흔들고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폭탄이었다. 그는 강진혁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지금부터 자신의 주군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전달해야 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려주어야 했다. 이 진실이 강진혁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동진 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내려놓았을 때 강진혁의 사무실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서연우 관련 최종 조사 결과라는 건조한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강진혁은 그 안에 자신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할 진실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김 비서에게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보고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서연우라는 한 여성의 간략한 프로필과 함께 그녀가 5년 전 진행했던 연구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었다. 강진혁은 사업가의 눈으로 그녀의 연구가 가진 잠재적 가치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었다. 기존의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유성화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발명품이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 단번에 이해했다. 그에게는 그저 냉정한 비즈니스적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면서부터 강진혁의 표정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유성그룹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서연우의 명예를 짓밟았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 조작 학계의 인맥을 동원한 압박 해커를 고용해 연구 데이터를 조작한 증거까지. 그가 M&A를 진행할 때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익숙하고도 비열한 방식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추악한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다. 보고서는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파멸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이어졌다. 세무조사 압력 하청업체 계약 파기, 그리고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쓰러지는 그녀 아버지의 사진. 강진혁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승리했을 뿐이었고, 패배자는 당연히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박선호 박사의 증언이 담긴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갈수록 그의 숨은 가빠졌다. 서연우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자신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들을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세상에서 지우고 가장 비참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고아원은 포기가 아닌 어머니로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처절한 보호수단이었음. 툭! 강진혁의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그의 얼음 같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휘청거리며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잿더미처럼 보였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권력 유성그룹이라는 제국. 그 모든 것이 한 여자의 희생과 내 아이의 불행을 양분 삼아 자라난 괴물이었다. 그는 그 괴물의 심장에 앉아있는 왕이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무언가가 손바닥을 적셨다. 그는 울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와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5년 전 그날 아침 그녀의 머리맡에 돈봉투를 놓고 도망치듯 빠져나오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가해진 마지막 결정타였을 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 같던 소리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해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냉혈한 CEO 강진혁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소리였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서류와 컴퓨터 값비싼 장식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같은 굉음에 비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폐허가 된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광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깊은 공허함과 함께 지옥의 불꽃 같은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할아버지 강태환 회장을 향한 분노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인간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심지어 증손자들의 존재까지 부정해버린 그 악마를 향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다. 그 악마의 피를 물려받고 그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 괴물로 자라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 순간 강진혁은 변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심리적 변곡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유성그룹의 후계자도 냉혈한 CEO도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내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복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아이들을 되찾고 서연우에게 사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낳은 뿌리 강태환 회장과 그가 만든 부패한 제국 자체를 파괴해야만 했다. 강진혁은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흩어진 보고서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그것은
이제 슬픈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 그의 전쟁 선포문이자 복수의 설계도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동진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김 비서. 사무실로 들어선 김 비서는 난장판이 된 내부를 보고 경악했지만 강진혁의 얼굴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강진혁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지난 40년간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거래, 비자금 장부, 정경유착의 증거들. 먼지 하나까지 전부 찾아내. 유성그룹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앞에 가져와. 그의 명령은 더 이상 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준비였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을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어. 그것은 냉철한 복수자의 결심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로서의 뜨거운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지 않기 위해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빛이었다. 강진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공허함 대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꼭두각시도 감정이 거세된 기계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운명의 실을 쥐고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계산되고 실행되었다. 바로 강태환 회장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복수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진으로만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했다. 김동진 비서는 그의 명령에 따라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유성그룹의 사회공헌팀 이름으로 누리보육원에 대규모 후원을 진행하고 그 일환으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 나들이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강진혁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으로 위장했다. 행사 당일 강진혁은 평소의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협상할 때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다른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섞여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아이들을 보았다. 사진보다 훨씬 더 작고 사랑스러운 4명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그의 앞을 지나갔다. 하준, 서준, 도준, 이준. 김 비서가 알아낸 아이들의 이름이었다. 강진혁은 그 이름들을 입안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놀이공원을 두리번거렸고 그 천진난만한 모습은 그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차마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멀리서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따를 뿐이었다. 그때 막내인 이준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져 달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강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그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전에 나머지 세 아이가 먼저 달려와 동생을 부축했다. 이준아 괜찮아. 무릎 까졌잖아. 선생님한테 가자. 서로를 챙기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에게는 없었던 따뜻한 형제애를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넘어진 이준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괜찮니? 아저씨가 봐줄게.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의 상처를 살피고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으로 흙을 털어주었다. 아이들은 낯선 그의 등장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했는지 이내 경계를 풀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첫째인 하준이가 용감하게 물었다. 강진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던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오늘 너희와 함께 놀아주러 온 자원봉사자란다. 그의 대답에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그의 말에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4개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순간 강진혁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렸다. 그날 하루 강진혁은 아이들과 함께 모든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웃고 떠들었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스스럼없이 안겼고 목마를 태워달라고 졸랐다. 그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서연우의 모습을 보았고 아이들의 고집스러운 표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 아이들은 명백히 자신의 일부였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그에게 또 언제 오냐고 물었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그럼 아저씨가 꼭 다시 올게.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그의 복수심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빼앗긴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리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날 밤 강진혁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아이들과의 만남으로 뜨거워진 가슴과 달리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강태환 회장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작전이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심장을 겨눌 검을 만드는 것이었고, 2번째는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방패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계엄을 만드는 임무는 김 비서와 최 반장에게 맡겨졌다. 그들은 유성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 즉 강태환 회장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비자금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관계 로비 장부를 찾아내는 임무를 맡았다. 그것은 유성이라는 거대한 성의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것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터였다. 방패를 만드는 것은 강진혁 자신의 몫이었다. 그는 단순히 할아버지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이 무너지더라도 그의 충신들이 그룹에 남아있는 한 제2, 제3의 강태환이 나타날 것이었다. 그는 그룹의 지배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했다. 그는 비밀리에 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장파 이사들과 개혁 성향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성그룹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가진 위험성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CEO로서의 능력과 카리스마를 이용해 그들을 설득했다. 그는 더 투명하고 더 합리적인 유성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의 편을 만들어 나갔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할아버지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한 이사와 호텔에서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의 입구에 할아버지의 비서실장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강진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행당한 것일까? 그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비서실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옆에 있던 이사를 경쟁사의 임원인데 M&A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나는 중이라고 둘러댔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비서실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를 떴다. 강진혁은 식은땀을 닦았다.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서재의 화이트보드는 강태환 회장의 비리 네트워크와 그와 연결된 인물들의 이름으로 빼곡히 채워져 갔다.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의 고리들. 강진혁은 그 거미줄의 중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모든 비자금의 세탁 통로이자 강 회장의 아킬레스건인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강태환 회장의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견고한 기둥이었다. 강진혁은 유성그룹의 모든 권한과 자금력을 동원해 그 기둥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해커팀과 금융 전문가들이 동원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철옹성 같던 계좌의 일부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진혁은 자신의 분노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것은 불과 몇 주 전 서현우 추적 및 관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한 사설 정보업체로 송금된 기록이었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현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두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은 강진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더 이상 물밑에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전략은 무의미했다. 그는 지금 당장 괴물의 심장을 향해 돌진해야만 했다. 그는 차를 몰아 강 회장이 머물고 있는 한옥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유성그룹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자 강태환이라는 제왕이 군림하는 네프리코스노벤니 성역이었다. 약속도 없이 저택에 들이닥친 그의 모습에 집사들이 당황했지만 아무도 감히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그는 곧장 강 회장이 있는 서재로 향했다.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한 서재에서 강 회장은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강진혁은 아무 말 없이 서재 중앙에 있는 탁자 위로 서류 한 장을 던졌다. 스위스 은행의 송금 내역서였다. 강 회장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지막 획을 긋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대신 차가운 실망감이 어렸다. 이것이 무슨 무리한 짓이냐. 서현우. 그 이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강진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할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짧게 혀를 차며 서류를 옆으로 밀어냈다.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더니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네가 이룰 대업을 망칠 셈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서현우라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다. 강진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성화학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연구와 명예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녀의 가족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그리고 그녀가 낳은 4명의 아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지워버렸는지.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차분했지만 점차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며 서재 전체를 울렸다. 하지만 강태환 회장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손자의 분노에 찬 고발을 마치 지루한 예시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심하게 듣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강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으십니까? 죄책감 강회자 회정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역대 왕들의 족자 앞에 섰다. 진혁아, 왕은 죄책감 따위를 느끼지 않는다. 왕은 오직 왕국을 지킬 의무만을 가질 뿐이다. 그 여자는 유성이라는 나의 왕국을 위협하는 역병이었고 나는 그 병균을 제거했을 뿐이다. 너와 그 여자 사이의 감정 노름은 왕국을 흔드는 어리석은 약점이었고 아이들은 그 약점의 씨앗이었다. 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군주의 도리다. 그 순간 강진혁은 깨달았다. 그는 지금 인간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어떤 악행도 정당화할 수 있는 괴물 스스로를 신이라 믿는 폭군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남았다. 당신은 악마입니다. 강진혁의 말에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는 강진혁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먼지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자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강진혁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내가 처음부터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살려준 것이다. 하지만 네가 계속해서 나의 심기를 거스른다면 그 마지막 온정마저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사라지게 만들어주마. 감히 나를 시험하지 마라, 애송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악마의 거래였다. 강 회장은 이 협박에 손자가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강진혁을 잘못 보았다. 그 협박은 강진혁의 두려움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망설임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강진혁은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늙은 왕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제거해야 할 유성그룹의 가장 큰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는 차갑게 말을 뱉고 뒤돌아섰다. 더 이상 이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다. 서재를 나서는 강진혁의 등 뒤로 강태환 회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한 선택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강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저택을 걸어 나오며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강태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질긴 족쇄는 끊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적과 나뿐이었다. 그는 채 올라타자마자 김동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했다. 시간이 됐네. 김 비서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 세상에 공개해. 지금 당장. 그 한마디와 함께 거대한 제국을 향한 총공격의 서막이 올랐다. 전쟁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성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찼다. 단상 중앙에는 제왕처럼 군림하는 강태환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강진혁이 자리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대립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감정의 교류도 없어 보였다. 강 회장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강진혁은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고요함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것을. 강태환 회장이 연설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성그룹의辉煌한 과거와 위대한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넘쳤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가 유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며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는 바로 그 순간 강진혁의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김동진 비서로부터 온 시작이라는 신호였다. 강진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신의 분노가 곧 지상에 내리꽂힐 터였다. 바로 그 시각 김 비서가 지휘하는 비밀팀은 약속된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증권가 정보지에 암호화된 이메일을 동시에 발송했다. 이메일 안에는 유성그룹 강태환 회장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파일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 수십 년간 이어진 비자금 조성 장부 정관계 로비의 증거, 그리고 서연우라는 여인의 삶을 파멸시킨 잔혹한 음모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주 총회장의 기이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주주들 역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속보 알림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속보. 유성그룹 강태환 회장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해외재산 은닉 혐의. 단독. 유성그룹 유망 여성과학자 인생 파멸시킨 정황 포착. 후계자 스캔들 덮기 위한 조직적 은폐 의혹. 연 회장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유성그룹의 주가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파란색 하락 화살표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강 회장의 연설을 집어삼켰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비자금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강 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시켜 장내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엄저설 수 없는 불길이 번진 뒤였다. 거짓이다. 전부 다 우리 유성을 음해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다. 강 회장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속보가 터져 나왔다. 검찰이 유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특수수사팀을 급파했다는 소식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음해나 의혹이 아닌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자 강진혁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혼란스러운 연 회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장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주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혼란이 바로 유성그룹의 현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위대한 리더십이라는 환상 아래 썩어가는 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는 강태환 회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성그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병폐를 끊어내고 새로운 유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주들을 기만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구시대적인 경영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유성그룹의 CEO로서 그리고 이 회사를 진정으로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긴급 안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의 시선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는 강태환 회장에게 향했다. 강태환 회장에 대한 회장직 해임 및 모든 경영 권한 박탈을 위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합니다. 그의 선언에 장내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강진혁이 미리 포섭해 두었던 소장파 이사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다. 강 회장의 충신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태환 회장의 시대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강진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가? 모두가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투표 결과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찬성 72%, 압도적인 차이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 강태환 회장은 그 자리에서 유성그룹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잃었다.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내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강진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제는 강진혁의 통제를 받는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의 발악은 몰락한 왕의 처량한 울부짖음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단상으로 직진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사람이었다. 수사관 한 명이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환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거인이 힘없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터였다. 강진혁은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기쁨의 기색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괴물이 된 할아버지를 심판하고 썩어버린 제국을 무너뜨렸을 뿐이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유성그룹의 주가는 그의 승리가 확정되자 거짓말처럼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새로운 왕의 등극을 환영하고 있었다. 오래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이 수갑을 찬 채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자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을 잃고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는 듯했다. 주가는 요동쳤고 임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대한민국 전체가 유성그룹의 운명을 주목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진혁은 새로운 선장이 되어 키를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제국을 향한 야망 대신 무너진 배를 수리하고 올바른 항로로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대국민 사과였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지난 수십 년간 유성그룹이 저지른 모든 과오에 대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했다. 그의 진솔한 사과는 얼어붙었던 시장의 신뢰를 조금씩 녹이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는 곧바로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강태환 회장의 수족이었던 낡은 임원진을 모두 해임하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젊은 인재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는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줄을 끊어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그룹의 살을 깎아내는 듯한 구조조정이 이어졌고 수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우와 내 아이들에게 떳떳한 유성을 물려주고 싶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부패한 제국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그가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임무였다. 몇 달 후 강태환 회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룹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때 강진혁은 마침내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도 개인적인 임무를 시작했다. 바로 서연우를 찾는 일이었다. 강 회장의 감시망 덕분에 그녀가 최근까지 머물렀던 장소는 파악했지만
유성그룹의 스캔들이 터진 직후 그녀는 또다시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강진혁은 그녀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얼마나 큰 불신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강압적인 추적이 아니었다. 김 비서와 최 반장은 그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적한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명을 쓰며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진혁은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모든 수행원을 물리치고 값비싼 차 대신 낡은 렌터카를 빌려 혼자서 마을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도서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다. 창가에서 책을 정리하던 서연우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앞에 5년 전 그날 밤의 남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폭풍의 중심에 있던 남자 강진혁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두려움, 분노,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강진혁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강인함은 여전했다. 오랜만입니다, 서연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대신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단 한마디를 꺼냈다. 미안합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먼지 쌓인 낡은 도서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5년 전 당신에게 저지른 비겁한 행동, 그리고 내 가족이 당신에게 가한 모든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한 번은 당신 앞에서 이렇게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수없이 그를 원망하고 저주했다. 하지만 동시에 단 한 번이라도 그가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의 눈물 속에서 그녀는 그가 겪었을 고통과 후회의 시간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강진혁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면 나는 평생 당신과 아이들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지원만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나도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는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주말마다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걷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지난 5년간의 상처와 오해를 천천히 풀어갔다. 용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서연호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강진혁과 함께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누리 보육원 앞에서 4명의 아이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엄마와 그리고 이제는 자원봉사자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불릴 남자를 보았다. 어색하고 서툰 첫 만남이었지만 핏줄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은 그들을 강하게 연결해 주었다. 1년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 넓은 정원에서 4명의 아이들이 강아지와 함께 뛰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쏟아졌다. 정원 한편의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진혁과 서연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아직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었다. 강진혁은 더 이상 유성그룹의 냉혈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남자이자 내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의 따스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